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뒤편, 분리수거장 옆에는 종종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이 한번 쓰고 버린 것들, 고장 난 가전, 젖은 박스, 의미를 잃어버린 생활의 흔적들. 그날 그곳에 놓여 있던 것은 평범한 운동화 상자 하나였다. 상자는 비에 젖어 모서리가 무너져 있었고, 테이프는 반쯤 떨어진 채였다. 그 위에 굵은 검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띄었다. 병 있음. 데려가지 마세요. 그 상자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였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털은 물과 먼지에 엉켜 있었고, 몸은 지나치게 말라 있었다. 상자 바닥에는 야른 끈이 묶여 있었고, 그 끈의 끝은 벽돌 조각에 연결되어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둔 것이 분명했다. 고양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저 눈을 뜨고 있었다. 눈동자에는 공포라기보다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고여 있었다. 이 단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병이 의심되는 동물을 선뜻 데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치료비는 부담이 크고 전염병은 더 큰 두려움이었다. 상자에 적힌 문장은 사람들의 선택을 대신해주는 면책처럼 작용했다. 병 있음. 데려가지 마세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상자 안의 고양이는 이미 여러 시간을 그곳에 있었던 듯했다. 벽돌에 묶인 끈은 고양이의 뒷다리를 잡아두고 있었고, 피부는 눌린 자국이 선명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상자 안뿐이었다. 상자 벽이 조금만 더 무너지면 고양이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놓이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조차도 자유는 아니었다. 끈은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빠르게 지나가는 직장인, 장을 보고 돌아가는 주민,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숙인 학생. 상자를 본 이들도 있었지만 글씨를 읽고 나면 대부분 고개를 돌렸다. 병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끝내는 가장 빠른 이유였다. 고양이는 그저 버티고 있었다. 떨림도, 울음도 거의 없었다. 작은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을 뿐이었다. 상자 안에는 따뜻함도, 보호도, 이유도 없었다. 단지 남겨졌다는 사실만이 있었다. 누군가는 이 생명을 치료 대신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끈과 벽돌은 그 결정을 완성하는 도구였다. 한국의 도시에서 길고양이는 흔하다.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상자 안에 묶인 새끼 고양이는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포기된 책임의 흔적이었다. 글씨는 인간의 판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아프다. 돈이 든다. 귀찮다. 그래서 두고 간다. 고양이는 눈을 감지 않았다. 감으면 끝날 것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 보였다. 상자의 젖은 종이는 조금씩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 작은 생명은 조용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그 단지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었고, CCTV도 있었고, 주민단체 채팅방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체계는 이 상자 하나를 해결하지 못했다. 신고를 하면 처리되겠지만 누가 먼저 신고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병이 있다면 더더욱 손을 대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상자 안의 고양이는 아직 아주 어렸다. 젖을 떼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크기였다. 세상은 원래 따뜻해야 한다고 배우기도 전에 차가운 선택을 먼저 경험한 셈이었다. 끈이 다리를 잡아당기고 있었고 벽돌은 무게로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도망칠 가능성은 애초에 차단되어 있었다. 상자에 적힌 글씨는 마치 낙인처럼 보였다. 병 있음. 데려가지 마세요. 이 문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선언이었다. 누군가는 치료 대신 배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고양이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것이 유일한 사실이었다. 상자 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지만 작은 생명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결정으로 버려졌지만 그 생명 자체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인천의 평범한 아파트 뒤편, 분리수거장 옆, 젖은 운동화 상자 안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작은 생명과 병이라는 이유로 세상 밖으로 밀려난 존재. 아직 그 상자를 발견하고 멈춰 설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상자 안의 고양이는 분명히 살아 있었다. 그것이 이후의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조건이었다. 그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박준호였다. 29살, 배달 플랫폼에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계약직 라이더였다. 그는 인천과 부천 일대를 하루 종일 오가며 주문을 처리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에는 늘 배차 알림이 울렸고 화면에는 별점과 수락률, 취소율 같은 숫자들이 떠 있었다. 그날도 그는 배달을 마치고 다음 주문을 확인하던 중 잠시 단지 뒤편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다. 앱에서는 이미 지연 경고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번 달에만 2번째였다. 한 번 더 경고가 쌓이면 계정 정지 가능성이 있다는 알림이 며칠 전부터 떠 있었다. 준호는 상자를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 중 하나로 생각했다. 그러나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병 있음. 데려가지 마세요. 그 문장은 지나치게 선명했다. 그는 무심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새끼 고양이가 있었다. 뒷다리에 묶인 끈과 벽돌이 먼저 보였다. 그리고 말라있는 몸이 눈에 들어왔다. 준호는 몇 초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앱에서는 새로운 주문 수락 여부를 묻는 알림이 울리고 있었다. 제한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가 다시 상자를 보았다. 선택은 단순했다. 주문을 받으면 점수는 유지된다. 상자를 무시하면 일상은 계속된다. 상자를 들면 지연이 확정된다. 그에게는 월세가 있었고, 카드값이 있었고, 다음 주까지 버텨야 할 생활비가 있었다. 그는 앱의 알림을 닫았다. 상자를 들었다. 벽돌이 묶여있는 끈이 생각보다 단단했다. 고양이는 반응이 거의 없었다. 울지도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꺼냈다. 열쇠 끝을 끈에 밀어 넣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섬유가 끊어졌다. 벽돌이 바닥에 떨어졌다. 상자는 한층 가벼워졌다. 그 순간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배달 취소 처리와 함께 자동 페널티가 부과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수수료 차감. 평점 하락. 준호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상자를 열어 고양이를 꺼냈다.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다. 그는 배달용 재킷 지퍼를 열고 고양이를 안쪽에 넣었다. 재킷 안쪽은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었다. 그는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탔다. 다음 주문을 받지 않으면 그날 수입은 줄어든다. 그러나 그는 일단 집으로 향했다. 부천의 원룸 건물까지는 멀지 않았다. 이동하는 동안 앱에서는 계속해서 알림이 울렸다. 관리자 메시지도 도착했다. 지연율 관리 요망. 반복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그 문장은 익숙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양이의 미약한 생명 유지가 더 급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의 알림이 떴다. 이번 달 평가가 낮으면 우수라이더 보너스 제외. 그는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 보너스는 10만 원 남짓이었다. 고양이를 두고 가면 얻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이미 선택은 끝난 뒤였다. 그의 방은 작았다. 침대와 작은 책상, 간이 싱크대가 전부였다.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고양이를 꺼내 마른 수건으로 감쌌다. 몸은 차갑고 가벼웠다. 숨은 희미했다. 그는 싱크대에서 물을 조금 데웠다. 찬 물과 섞어 미지근하게 만들었다.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닦았다. 흙과 먼지가 묻어나왔다. 준호는 부엌 선반을 열었다. 안에는 반갑 세일로 사두었던 참치 통조림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이틀치 식량 중 일부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고양이에게 사람이 먹는 통조림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통조림을 열었다. 내용물을 작은 접시에 옮기고 물을 조금 섞어 부드럽게 만들었다. 고양이를 접시 가까이에 두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냄새에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다. 고양이는 힘겹게 입을 움직였다. 아주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준호는 숨을 멈춘 채 지켜보았다. 몇 숟가락 분량이 사라졌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안도의 감정을 느꼈다. 살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배달 플랫폼 관리자 메시지였다. 오늘 세 번째 지연 발생. 사유 확인 필요. 그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고양이는 수건 위에 누워 있었다. 먹은 직후였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다. 준호는 검색창을 열었다. 길에서 주운 새끼 고양이, 병, 증상. 수많은 글이 나왔다. 범백, 치사율 높음, 격리 필요, 고비는 사흘, 치료비 수십만 원 이상. 그의 눈이 멈췄다. 범백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방치 시 사망 가능성 매우 높음. 그는 고양이를 다시 보았다. 상자에 적힌 글씨가 떠올랐다. 병 있음. 데려가지 마세요. 그 글은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컸다. 누군가는 이미 병을 알고 버렸을지도 모른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준호는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다. 잔액은 12만 원 남짓. 월세는 일주일 뒤에 빠져나간다. 카드값도 남아있다. 앱을 다시 열면 추가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나가면 수입을 일부 만회할 수 있다. 그는 고양이와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고양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은 더 이상 배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관리자 메시지의 사유 입력란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미 페널티는 부과된 상태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고양이는 잠시 조용해졌다. 준호는 계속 검색을 이어갔다. 사람이 먹는 통조림, 고양이, 염분 위험. 과다한 염분은 구토와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글이 보였다. 그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혹시 잘못 먹인 것은 아닐까? 고양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준호는 가까이에서 숨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다. 그는 침대에 앉지 않았다. 바닥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댔다. 눈을 감으면 계정정지 알림과 월세 고지서가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상자 안에 묶여있던 고양이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생명을 그냥 두고 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벽돌에 묶인 채로 그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다. 아직 결과는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끈은 끊어졌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알림이 도착했다. 이번 주 활동 점수 하락. 향후 배차 우선순위 감소 가능. 준호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방 안의 유일한 문제는 그 숫자들이 아니었다. 작은 생명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졌다. 고양이는 수건 위에서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완전히 무기력해 보이던 모습과는 달랐다. 먹은 것이 체온을 조금은 올린 듯했다. 준호는 수건을 더 덮어주었다. 그에게는 많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부족함보다 고양이의 생존이 우선이었다. 밤은 길었고 앱 알림은 몇 번 더 올렸다. 그는 모두 무시했다. 그날의 수입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대신 그는 하나의 결정을 확실히 했다. 이 생명을 상자 안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 그 선택은 이미 그의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다. 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버텼다. 고양이는 수건 위에서 조용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몸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는 몇 분 간격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다. 검색 기록에는 범백 증상, 새끼 고양이 구토, 응급치료 같은 단어들이 쌓여 있었다. 치료하지 않으면 사흘 안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문장이 반복되었다. 그 문장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침이 되자 고양이는 갑자기 구토를 했다. 먹었던 참치와 물이 섞인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졌다. 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체온을 확인하려 했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고양이의 숨은 얕아 보였다. 어젯밤보다 기운이 더 빠진 듯했다. 준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동네 동물병원을 검색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도보로 10분 거리였다. 그러나 병원은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고 적혀 있었다. 지금은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그는 다른 병원을 찾았다. 조금 더 먼 곳에 있는 24시간 진료병원이 검색 결과에 떴다. 위치는 부평 쪽이었다. 오토바이로 이동하면 갈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고양이를 배달용 보온 가방에 넣었다. 가방 안에는 수건을 깔았다. 평소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가방이었지만 지금은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다. 앱에서는 이미 오늘 첫 배차 요청이 들어와 있었다. 수락 버튼 옆에 남은 시간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닫았다. 가방을 어깨에 맸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오늘도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점수보다 시간이 중요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접수대에는 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은 바로 격리실로 안내했다. 고양이는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수의사가 청진기를 들고 진찰을 시작했다. 체온을 재고 잇몸색을 확인하고 복부를 만져보았다. 수의사의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다. 검사 결과를 위해 키트가 준비되었다. 범백 바이러스 검사였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다. 벽에 붙은 안내문에는 입원 치료비, 응급처치 비용, 입원 1일 관리비가 적혀 있었다. 숫자들은 하나같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다시 계좌 잔액을 떠올렸다. 12만 원, 그 숫자는 병원벽에 적힌 금액과 비교하면 너무 작았다. 잠시 후 수의사가 돌아왔다. 검사 키트에는 양성 표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범백입니다. 수의사의 설명은 간단했다. 치사율이 높고 진행이 빠르며 특히 어린 개체는 위험하다. 지금은 이미 탈수 증상이 있고 백혈구 수치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최소 사흘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준호는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몸은 힘없이 누워 있었다. 어제 끊어낸 끈 자국이 다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상자 위에 적힌 글씨를 떠올렸다. 병 있음. 데려가지 마세요. 그 글씨를 적은 사람은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수의사는 비용을 설명했다. 초기 검사비와 입원비, 수액과 항바이러스 약제 포함해서 최소 120만 원이 필요하다. 상태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준호는 말을 잃었다. 120만 원, 그의 한 달 순수입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게다가 이번 달에는 이미 페널티로 줄어든 수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은 여전히 12만 원. 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다.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김태훈의 이름이 보였다. 졸업 이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였다. 태훈은 지금 은행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준호는 망설였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통화가 연결되었다.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길에서 주운 고양이, 범백, 입원 필요,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계좌번호를 물었다. 당장 큰 금액은 어렵지만 일부는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는 다음 주 안에 갚겠다고 준호는 약속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잠시 후 입금 알림이 떴다. 50만 원이 들어왔다. 여전히 부족했다. 준호는 다시 수의사에게 돌아갔다. 지금 가진 돈을 모두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내겠다고 요청했다. 수의사는 병원 규정을 설명했다. 최소한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은 선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원이 어렵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다시 태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30만 원만 더 가능하냐고. 답장은 곧 도착했다. 추가로 30만 원이 입금되었다. 준호는 자신의 12만 원을 더했다. 아직도 모자랐다. 그는 오토바이 보험료 자동이체 예정 금액을 취소했다. 그 돈을 병원 결제에 보탰다. 총액은 겨우 기준에 맞췄다. 그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망 가능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구가 빼곡했다. 그는 하나씩 읽지 않았다. 읽을수록 두려움만 커질 것 같았다. 서명은 빠르게 끝났다. 고양이는 격리병실로 옮겨졌다. 수액이 연결되었다. 항바이러스 주사가 투여되었다.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제 밤 수건 위에 누워있던 작은 존재가 이제는 의료장비 사이에 놓여 있었다. 병원 내부는 분주했다. 그러나 준호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수의사는 설명을 덧붙였다. 첫 사흘이 고비다. 이 기간을 넘기면 회복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러나 중간에 백혈구 수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탈수와 2차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면역력이 버텨줘야 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 용어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핵심은 하나였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병원 밖으로 나오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배달 플랫폼 관리자 메시지였다. 오늘 활동 없음. 수락률 저하. 장기 미활동 시 계약 재검토 가능. 준호는 화면을 한번 보고 꺼버렸다. 지금은 그 경고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미 그는 다른 빚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탔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주문을 받아야 했다. 치료비는 시작에 불과했다. 입원은 사흘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는 앱을 켰다. 수락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음식 배달, 편의점 배달, 서류 배송. 가능한 모든 주문을 받았다. 주행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고양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격리실의 작은 케이지 안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 다리에 남은 끈 자국. 상자 위에 글씨. 병 있음. 데려가지 마세요. 그 문장은 이제 다른 의미로 바뀌고 있었다. 병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 선택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첫 주문을 마친 뒤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위중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직 백혈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앱을 확인했다. 다음 주문이 배정되었다. 그날 준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주문을 처리했다. 몸의 피로보다 머릿속의 긴장이 더 컸다. 계정 점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페널티 기록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숫자에 매달리지 않았다. 이미 120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의 삶에 들어와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격리실 유리 너머에서 고양이는 누워 있었다. 수액 방울이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고양이는 여전히 약해 보였다. 그러나 살아 있었다. 준호는 유리창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수의사가 다가와 짧게 말했다. 아직은 중간 단계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병원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내일도, 모레도. 병원 문을 나서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사흘. 그 사흘을 넘기면 가능성이 생긴다. 그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앱을 다시 열었다. 새로운 주문이 떴다.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준호의 생활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병원에서 설명한 사흘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버텨야 할 경계선이었다. 그는 그 경계선을 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앱에서 받을 수 있는 주문 수, 이동거리, 평균 배달 시간, 받을 수 있는 수수료, 그리고 추가로 가능한 야간 일자리까지. 그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범백 치료는 한 번의 결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수액, 약물, 격리 관리, 추가 검사, 면역 보조 치료까지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 있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했다. 예상된 수순이지만 위험 구간에 들어섰다는 설명이었다. 추가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말이 이어졌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진행해 달라고 답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앱을 열었다. 수락 가능한 모든 주문을 눌렀다. 그는 낮에는 음식 배달을 하고 밤에는 물류센터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인천항 근처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야간 분류 작업을 모집하고 있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했다. 그는 지원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부터 출근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 근무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까지였다. 배달이 끝난 뒤 바로 이동하면 간신히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병원에서 오는 메시지는 늘 긴장감을 높였다. 탈수 수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알림, 구토가 반복된다는 보고, 수행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통보. 준호는 매번 진행 동의에 체크했다. 그의 계좌에서는 금액이 계속 빠져나갔다. 남은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병원에서 고양이의 상태를 묻는 전화가 올 때마다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사망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설명 속에는 항상 위험이 포함되어 있었다.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 장출혈 가능성, 체온 유지의 어려움. 그는 전문적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위기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꼈다. 야간 물류센터 첫날, 그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었다. 박스는 끊임없이 흘러왔다. 분류 작업은 단순하지만 반복적이었다. 손목과 어깨가 저려왔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병원 격리실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액이 연결된 작은 몸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날 받은 야간 수당은 치료비 일부로 바로 병원 계좌로 이체했다. 사흘 중 첫날이 지나갔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위중하지만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 왔다. 준호는 그 말을 붙잡았다. 버티고 있다.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는 다음 날도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낮에는 배달, 밤에는 물류센터.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대신했다. 지출을 최소화해야 했다. 두 번째 날,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구토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설사가 심하다고 했다. 백혈구 수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지만 크게 오르지도 않았다. 수의사는 아직은 중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고비를 넘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준호는 통화가 끝난 뒤 벽에 기대 서 있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태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태훈은 당장은 더 어렵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다시 연락하라고 답했다. 준호는 더 이상 쉽게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다음 달부터 기본 배달료가 15% 인하된다는 내용이었다. 라이더 커뮤니티 채팅방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준호에게 그 소식은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은 하루 단위로 버티는 것이 우선이었다. 계정 점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누적된 경고는 사라지지 않았다. 둘째 날 밤, 병원에서 온 문자에는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다. 항체 반응이 미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했다. 준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항체. 그 단어는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는 물류센터 휴게 공간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셋째 날 아침, 병원에 들렀을 때 수의사는 이전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백혈구 수치가 소폭 상승했다. 여전히 낮지만 감소 추세는 멈췄다. 고양이는 스스로 물을 조금 마셨다고 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범백 치료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준호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사라질 듯한 기색은 아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름을 떠올렸다. 하루. 하루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오늘을 넘기면 내일이 있다는 뜻, 버티는 하루가 모이면 시간이 된다는 의미. 그는 접수대에서 이름을 등록할 때 고양이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기록지에는 박하루라는 이름이 적혔다. 성은 그의 것이었고 이름은 하루였다. 작은 존재가 이제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셋째 날 밤, 병원에서 최종 고비를 넘겼다는 연락이 왔다. 아직 완치가 아니라 안정 단계로 들어섰다는 설명이었다. 면역 반응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추가 합병증이 없다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준호는 통화를 마친 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가 견딘 사흘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계좌 잔액은 거의 바닥에 가까웠고 몸은 극도로 피로했다. 그러나 결과는 살아있음이었다. 입원은 며칠 더 이어질 예정이었다. 수의사는 면역력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초기 위험은 지나갔다고 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여전히 돈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싸울 가치가 확실해졌다. 그날 밤 그는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면서 처음으로 짧은 안도감을 느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이었다. 그는 다시 계산했다. 남은 입원비, 약값, 추후 예방접종 비용. 숫자는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사망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계산에서 빠졌다. 병원에서 하루의 상태를 알리는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체온 안정, 수액 유지, 자발적 움직임 소폭 증가. 준호는 메시지를 저장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하루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사흘을 넘긴 증거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회복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후유증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구간은 지났다. 상자에 묶여있던 생명은 이제 격리실 안에서 치료를 받으며 살아남고 있었다. 그 차이는 그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준호는 다음 날도 배달을 계속했다. 물류센터 근무도 이어갔다. 몸의 피로는 쌓였지만 마음의 무게는 조금 달라졌다. 하루는 아직 병원에 있었지만 더 이상 사라질 존재가 아니었다. 버텨낸 사흘은 앞으로의 시간을 가능하게 했다. 그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사흘을 넘긴 이후에도 준호의 생활은 느슨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했지만 입원은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역 수치가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퇴원이 어렵다고 했다. 격리 병실 사용료와 약값, 수액 비용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어 청구되었다. 준호는 병원 앱에 표시된 금액을 매일 확인했다.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다. 하루는 여전히 격리실 안에 있었다. 구토는 멈췄지만 식욕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백혈구 수치는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고 항체 반응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수의사는 회복 과정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지만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준호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낮에는 배달을 이어갔다. 플랫폼에서는 그의 활동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연율은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누적 페널티는 사라지지 않았다. 커뮤니티 채팅방에서는 라이더들이 수수료 인하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지만 준호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병원에서 오는 연락과 계좌 잔액에 집중되어 있었다. 밤이 되면 물류센터로 향했다.
분류 작업은 단순했지만 체력 소모가 컸다. 손목이 붓고 어깨가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루의 입원비는 그가 한밤중에 처리한 박스수만큼 줄어들었다. 그는 단순한 계산을 반복했다. 오늘 처리한 물량이 곧 하루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병원에서는 6째 날의 검사 결과를 다시 전달했다. 항체 수치가 확실히 상승했고 장출혈 징후도 줄어들었다고 했다. 격리 병실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준호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바뀌고 있었다. 그는 병원을 방문해 유리창 너머로 하루를 바라보았다. 몸은 여전히 말라 있었지만 눈빛에는 이전보다 힘이 실려 있었다. 수액줄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고 간호사는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사흘을 넘긴 이후의 시간은 보너스처럼 느껴졌다. 사라질 수 있었던 생명이 이제는 버티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수의사는 퇴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에 근접했고 자발적인 식사량도 늘었다고 했다. 다만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집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약 처방과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내용을 기록했다. 퇴원 수속을 진행하면서 최종 비용이 계산되었다. 초기 120만 원의 추가 치료비가 더해져 총액은 예상보다 커졌다. 준호는 카드 한도를 확인했다. 이미 상당 부분을 사용한 상태였다. 그는 카드 결제와 분할 납부를 조합해 겨우 비용을 처리했다. 잔액은 거의 남지 않았다. 다음 달 월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루는 배달 가방 안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격리 병실을 벗어나 처음으로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수건 위에 누워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약 봉투와 관리 지침서가 함께 놓였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여야 했고 사료는 처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위생관리도 엄격하게 요구되었다. 준호는 생활 패턴을 조정했다. 배달 시간 사이에 약 투여 시간을 맞추고 물을 갈아주고 사료를 소량씩 나누어 급여했다. 하루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았다. 스스로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수의사는 후유증 가능성을 경고했다. 범백을 겪은 개체는 심장이나 장 기능에 장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심장 근육염증 가능성은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달 후 심장 초음파를 권했다. 비용은 30만 원 정도라고 했다. 준호는 그 금액을 메모했다. 또 하나의 목표가 추가되었다. 하루가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준호의 노동 강도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입원비로 사용한 카드 대금을 상환해야 했고 다음 달 월세도 준비해야 했다. 그는 배달 외에 대리운전 단기 알바까지 알아보았다. 수면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러나 피로를 호소할 여유는 없었다. 하루는 점차 힘을 되찾았다. 약 복용에 익숙해졌고 처방식 사료를 꾸준히 먹었다. 간헐적으로 설사가 남아 있었지만 점점 안정되었다. 준호는 매일 체중을 기록했다. 조금씩 증가하는 숫자는 그에게 확실한 증거였다.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추가 혈액 검사 결과 면역 수치가 안정 범위에 들어섰다고 했다. 큰 고비는 넘겼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상자 안에서 끈에 묶여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병 있음이라는 문장이 다시 생각났다. 이제 그 문장은 더 이상 현재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단순히 사흘을 넘긴 의미를 넘어서 이어지는 날들의 상징이 되었다. 하루는 그의 방 한가운데에서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작은 몸이지만 공간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준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만약 그날 상자를 지나쳤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평소처럼 배달 점수와 보너스를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계산에는 하루의 체중과 약 시간, 다음 검진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삶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마지막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항체 형성 완료, 추가 입원 필요 없음. 이제는 집에서 관리하며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이었다. 준호는 그 메시지를 저장했다. 이 싸움의 1차전은 끝났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회복 이후의 관리, 경제적 부담,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다. 상자 안에서 사라질 뻔했던 생명은 이제 그의 일상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다음 날도 배달을 이어갔다. 물류센터 근무도 계속했다.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이전과 다른 중심이 생겨 있었다. 하루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존재는 준호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하루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 준호의 생활은 다시 조정되었다. 치료 단계는 끝났지만 관리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는 병원에서 받은 지침서를 반복해서 읽었다. 약 복용 시간, 사료 급여량, 위생 관리 방법, 스트레스 최소화. 모든 항목을 체크리스트처럼 적어 두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하루는 여전히 완전한 건강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졌다. 스스로 사료를 먹고 물을 마셨다. 체중은 조금씩 늘었다. 그러나 준호가 집을 비우면 먹이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준호가 배달을 나가면 사료 그릇은 그대로였고 돌아오면 그제야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그는 불안을 느꼈다. 혹시 병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병원에 문의했지만 검사 결과는 안정적이었다. 수의사는 스트레스와 분리 불안 가능성을 언급했다. 어린 개체가 큰 병을 겪은 뒤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이었다. 그 사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같은 건물 아래층에서 관리사무소로 민원이 들어갔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이었다. 준호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 하루는 크게 울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 울음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반려동물 사육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세대의 반대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전달되었다. 준호는 병원에서 받은 예방접종 기록과 진단서를 복사했다. 예방접종 완료 예정일과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했다. 건물 단체 채팅방에는 반려동물 소음 관련 공지가 올라왔다. 몇몇 주민은 찬성했지만 일부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준호는 직접적인 논쟁을 피했다. 대신 사과 메시지와 함께 관리 계획을 올렸다.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배달 시간 조정을 시도했다.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주문을 묶어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플랫폼 알고리즘은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문을 배정했다. 장거리 배달이 연속으로 들어오면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그 사이 하루는 혼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휴대전화로 실내 카메라를 설치했다. 중고로 구매한 저가형 제품이었다. 출근 후 앱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하루는 현관문 앞에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사료는 그대로였다. 물도 거의 줄지 않았다. 화면을 보는 동안 준호의 가슴이 조여왔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그날 배달 도중 앱에서 또 다른 알림이 도착했다. 고객 불만 접수. 배달 가방에서 고양이 털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하루를 가방에 넣은 적은 없었지만 집에서 옷에 묻은 털이 남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다. 플랫폼은 위생 관련 경고를 보냈다. 반복 시 계정 정지 가능. 준호는 즉시 세탁을 하고 옷을 분리 보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고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다. 며칠 뒤 또 다른 고객 불만이 접수되었다. 배달 중 휴대전화로 다른 업무를 보는 것 같았다는 내용이었다. 그 시각 그는 카메라 앱으로 하루를 확인하고 있었다. 플랫폼에서는 집중도 저하로 판단했다. 점수는 다시 낮아졌다. 보너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다시 계산했다. 배달 수수료 인하가 곧 적용된다. 현재 수입으로는 카드 대금과 월세, 병원 추후 검진 비용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 추가 수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하루를 혼자 두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반복될 수 있었다. 병원 정기 검진일이 다가왔다. 수의사는 혈액 수치를 확인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백 후유증으로 심장 근육염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한 달 뒤 심장 초음파를 권했다. 비용은 30만 원. 준호는 메모를 다시 확인했다. 그 금액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고양이 사료 봉지를 들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노인은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 병을 겪은 뒤 더 강해졌다는 말, 사람보다 먼저 아픔을 알아차렸다는 말,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는 말. 노인은 말했다. 고양이는 사람의 양심을 비춘다. 책임을 피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돌아온다. 준호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카메라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하루는 여전히 현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먹이는 거의 줄지 않았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에만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그는 이 패턴을 이해했다. 하루는 그를 중심으로 하루를 구성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배달 중 하루가 갑자기 화면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사료 그릇 근처에 누운 채 반응이 없었다. 준호는 즉시 배차를 취소했다. 페널티 경고가 떴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하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미약하게 반응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서는 즉시 방문하라고 했다. 검사 결과는 안정적이었다. 혈당과 체온 모두 정상 범위였다. 수의사는 단순한 탈진과 분리 스트레스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큰 이상은 없다고 했다. 준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해했다.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관계였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배달 일정과 하루의 생활 패턴을 조정하기로 결심했다. 최대한 집 근처 주문만 수락하고 장거리 주문은 피하려 했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그의 선택을 제한했다.
장거리 주문을 거부하면 수락률이 떨어지고 배차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그는 다시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하루는 점점 힘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준호가 집을 나서는 순간 다시 불안해졌다. 울음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은 곧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추가 민원이 접수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준호는 밤에 물류센터 일을 계속했다. 피로는 극에 달했지만 중단할 수 없었다. 심장 초음파 비용과 카드 대금, 월세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 그러나 다음 달에도 같은 말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카메라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하루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모습은 상자 안에서 끈에 묶여있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단지 벽돌 대신 기다림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생각했다. 자신이 끊어낸 것은 물리적인 끈이었지만 새로운 연결은 자신과의 관계였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노동을 이어가야 했다. 배달 플랫폼의 점수와 경고, 수수료 인하, 민원과 규정. 모든 것이 동시에 압박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한 번 선택했다. 병 있음이라는 문장을 넘어섰던 선택. 하루는 여전히 그의 방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완전히 건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돈과 체력, 책임으로 채워져야 했다. 준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닫았다. 내일도 배달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긴장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할 단계도 아니었다. 준호는 카메라 화면을 통해 하루의 패턴을 계속 관찰했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사료를 거의 건드리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온 뒤에야 움직임이 늘어나는 시간.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존이었다. 그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범백을 겪은 개체에게는 작은 자극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수의사의 설명이 떠올랐다. 그는 배달 중에도 수시로 화면을 확인했다. 어느 날 오후, 화면 속 하루는 사료 그릇 근처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전에도 비슷한 장면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길었다. 화면을 확대해 보았지만 변화는 거의 없었다. 준호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가능성이 먼저 떠올랐다. 재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즉시 배차를 중단했다. 앱에는 경고 문구가 나타났다. 반복 취소 시 계약 제한 가능.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화면을 보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하루는 여전히 같은 자리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약하게 반응했다. 숨은 정상 범위였다. 그러나 준호는 안심하지 못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추가 검사가 진행되었다. 혈액 검사, 체온 측정, 기본적인 심장 청진. 수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설명했다. 범백 재발 징후는 없다. 백혈구 수치도 안정적이다. 탈수도 심하지 않다. 다만 체중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스트레스 반응이 반복되고 있다. 수의사는 분리불안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범백을 겪은 개체는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생존 경험이 강하게 각인되면서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루가 상자 안에서 묶여있던 시간을 떠올렸다. 혼자 남겨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수의사는 또 다른 조언을 덧붙였다.
한 달 후 예정된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범백 후유증 중 하나로 심근염 가능성이 있으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검사 비용은 약 30만 원, 일정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준호는 이미 알고 있던 금액을 다시 들었다. 숫자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그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다. 카드 대금 상환 일정, 월세 납부일, 배달 수수료이나 적용일, 플랫폼 공지는 이미 시행되었다. 기본 배달료는 15% 줄어들었다. 주문 수는 비슷했지만 실제 수입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는 하루에 처리해야 할 주문 수를 늘렸다. 그러나 집을 비우는 시간도 늘어났다. 버스 안에서 한 노인이 고양이 이동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마주쳤다. 노인은 자신의 고양이가 15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말했다. 큰 병을 한 번 겪었고 그 이후로 더 조심스럽게 돌봤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람의 몫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위로이자 경고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카메라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하루는 여전히 현관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다. 사료는 거의 줄지 않았다. 준호가 방 안에 있을 때만 식사량이 늘어났다. 그는 결론을 내렸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리적 의존이었다. 다음 날, 그는 배달을 시작하기 전 하루의 식사 시간을 조정했다. 출발 직전에 소량을 급여하고 돌아와서 다시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화면을 통해 본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다림은 여전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의 생활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사이 플랫폼에서 또 하나의 알림이 도착했다. 고객 신고 누적. 위생관리 강화 권고. 지난번 털 관련 신고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재발 시 계정 정지 가능. 준호는 옷을 더 철저히 관리했다. 배달용 가방은 집 밖에 따로 보관했다. 그러나 시스템은 이미 그를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피로는 쌓였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하루를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을 줄이면 수입이 감소한다. 심장 초음파 비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태훈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2번이나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 어느 날 저녁, 배달 중에 카메라 알림이 울렸다. 움직임 감지. 화면을 확인하자 하루가 현관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듯 누워 있었다. 이전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더 느렸다. 준호는 즉시 주문을 취소했다. 앱에는 강한 경고 문구가 떴다. 반복적인 취소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알림을 닫고 오토바이를 돌렸다. 집에 도착해 하루를 확인했을 때 체온은 정상 범위였다. 숨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식욕은 다시 떨어져 있었다. 그는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수의사는 긴급 상황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 자극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분리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생각했다. 지금의 생활은 하루에게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선택은 무엇인가? 배달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다. 월세와 카드 대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는 머리를 숙였다. 상자 위에 적힌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병 있음. 데려가지 마세요. 그 문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다.
그는 다시 병원을 방문해 추가 상담을 요청했다. 수의사는 분리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동 교정 방법을 설명했다. 출발 전과 귀가 후 과도한 반응을 줄이고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었다. 준호는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실천은 쉽지 않았다. 그의 일정은 플랫폼과 물류센터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그는 노인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고양이는 사람의 양심을 비춘다. 책임을 피하면 그대로 돌아온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은 이미 선택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을 유지하는 방식뿐이다. 집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껐다. 더 이상 화면으로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일정 시간을 정해 배달을 묶어 처리하고 가능한 한 귀가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다.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하루의 상태가 더 나빠지면 모든 계산이 무의미해진다. 심장 초음파 예약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추가 근무를 신청했다. 몸은 한계에 가까웠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하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큰 이상은 없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책임을 조정하는 문제였다. 하루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후의 시간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닫고 다음 날 일정표를 다시 정리했다. 긴장은 계속되었지만 포기라는 선택지는 이미 지워져 있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하루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체중은 꾸준히 늘었고 사료를 스스로 먹는 양도 일정해졌다. 정기 혈액 검사 결과도 큰 이상이 없었다. 심장 초음파 예약일에 병원을 찾았을 때 준호는 이전보다 덜 긴장했다. 검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의사는 결과지를 보며 심근염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완전히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검사 비용 30만 원은 카드 분할 결제로 처리했다. 계좌 잔액은 다시 줄어들었지만 이번에는 계산을 하며 절망하지 않았다. 하루는 이전과 달라졌다. 현관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모습이 줄어들었다. 사료 그릇은 준호가 집에 없을 때도 조금씩 비어 있었다. 카메라를 다시 켜지 않았지만 돌아왔을 때의 변화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기다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하루는 방 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 무렵 배달 플랫폼에서 공식 공지가 다시 올라왔다. 기본 수수료 인하가 확정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라이더 커뮤니티는 다시 들끓었다. 준호는 계산기를 열었다. 현재 수입으로는 카드 대금과 월세,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 위해 하루 평균 배달 건수를 4건 이상 늘려야 했다. 그것은 곧 집을 비우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배달을 유지하며 버틸 것인지,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하루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이전의 분리 불안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반복적인 경고와 고객 신고는 이미 그의 계정을 위험 구간에 올려놓고 있었다. 다음번 위생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계정 정지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학력은 평범했고 경력도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다. 인천과 부천 일대의 도로 구조, 시간대별 주문 패턴, 고객 응대 경험, 긴급 상황 대응 경험. 그는 그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을 돌아보며 자신이 단순히 오토바이를 탄 것이 아니라 도시의 흐름을 읽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송도에 있는 한 물류 기업에서 노선 관리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지원 자격에는 현장 배송 경험 2년 이상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그는 그 조건에 해당했다. 배달 라이더로서의 경험이 처음으로 다른 형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보였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그는 날짜를 계산했다. 상자 안에서 하루를 발견한 날로부터 318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숫자를 잠시 바라보았다. 318일 전, 끈에 묶인 작은 생명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단지 그날을 넘기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이후에 318일을 바꾸어 놓았다. 지원서를 제출한 뒤 그는 며칠 동안 기다렸다. 배달은 계속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면접 연락이 왔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정된 날짜와 시간은 물류센터 야간 근무와 겹쳤다. 그는 근무를 취소했다. 물류센터 관리자에게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다. 면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담당자는 그의 배달 경험을 자세히 물었다. 특정 시간대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고객 불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준호는 솔직하게 답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현장의 차이를 설명했고, 실제 도로에서 겪은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해온 일을 정리해 전달했다. 며칠 뒤 합격 통보가 도착했다. 급여는 현재 배달 수입보다 안정적이었고 고정 월급이었다. 근무 시간도 일정했다. 밤샘 근무는 없었다. 그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스쳤다. 플랫폼 계정을 종료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을. 그는 배달 앱을 열어 계정 상태를 확인했다. 누적 경고는 그대로였다. 수수료이나 공지는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계정 해지 신청 버튼을 눌렀다. 확인 메시지가 떴다. 정말로 종료하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멈췄다가 확인을 눌렀다. 화면은 간단히 처리 완료라고 표시했다. 몇 년간의 기록이 그렇게 끝났다. 첫 출근 날, 그는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업무는 노선 배정과 배송 일정 관리였다. 화면에는 지도와 수치가 표시되었다. 그는 익숙한 도로, 이름들을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는 직접 달리지 않고 조정하는 역할이었다. 안정적인 월급은 생활 계산을 다시 가능하게 만들었다. 카드 대금 상환 계획도 명확해졌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루는 예전처럼 현관 근처에 있었다. 그러나 기다림의 긴장은 줄어든 듯했다. 준호의 귀가 시간이 일정해지자 하루의 생활도 자연스럽게 맞춰졌다. 사료 그릇은 일정한 간격으로 비어 있었고 체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병원 정기 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전에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두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장소가 되었다. 가방과 헬멧이 차지하던 자리에 사료통과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방향은 달라졌다. 어느 날 밤, 그는 상자 위에 적혀있던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병 있음. 데려가지 마세요. 그 문장은 책임을 두려워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을 무시한 선택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하루를 구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하루가 그를 끌어냈다. 경고와 점수,
수수료와 페널티로 반복되던 삶에서 다른 길을 보게 만들었다. 하루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건강을 되찾았고 그의 생활 리듬에 맞춰 숨을 쉬고 있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 시간은 계산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책임과 선택이 쌓여 만들어질 것이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상자에 글씨를 쓰고 떠날 것이다. 병 있음.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나 그 문장을 읽고도 멈춰 설 사람도 존재한다. 작은 선택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자신을 바꾸기도 한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삶은 언제나 계산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책임을 선택하는 순간 방향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하루는 그의 방 한가운데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존재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버려진 자리에서도 시작은 가능하다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한 생명과 한 사람의 시간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그 마음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은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기 쉬운 순간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작아 보이는 선택 하나가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 속의 질문을 남깁니다.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외면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선택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타인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알아채고 손을 내미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통해 잊고 지낸 따뜻함과 용기를 조용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느끼신 생각과 감정을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